작년 퇴직 후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집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식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랜만에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어머니, 오늘 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을 먹으니 옛날 생각이 나요. 큰아들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미연이와 작은아들 준호도 수저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저 자식들이 모여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금융 쪽에서 일하니 좋은 상품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갑자기 민석이가 말을 꺼냈어요. 아직 퇴직금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민석이의 질문에 잠시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형, 요즘 주식은 위험해. 어머니, 지금은 부동산이 좋아요. 제가 알아보니 역세권 오피스텔이 괜찮더라고요. 월세도 꾸준히 나오고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죠.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둘 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은 그냥 식사나 즐겁게 해요. 미연이가 말했지만 두 아들의 눈빛은 이미 퇴직금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죠. 아직 결정한 건 없어. 조금 더 생각해 볼 거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찾아본 금융상품이에요. 이자율이 꽤 괜찮아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실 테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석이의 말에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 그거 수수료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부동산이 훨씬 안전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요. 서로를 견제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퇴직금을 이야기하려고 자식들을 부른 게 아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제가 아닌 돈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돈 걱정 말고 지금은 건강 챙기세요. 두 오빠는 항상 그래요. 뭐만 생기면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미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민석이가 미연이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누가 어머니 노후를 위해 계획하는 거잖아. 그래, 정말 어머니 노후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퇴직금이 탐나서? 미연이의 반박에 식탁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들 해. 오늘은 즐겁게 식사만 하자.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식사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자식들의 눈빛에서 퇴직금에 대한 관심만 읽혔고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이후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결국 퇴직금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연이가 차려준 커피와 다과를 앞에 두고 거실에 모였죠. 어머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세요. 요즘 주식형 펀드가 안정적이에요. 분산 투자하면 위험도 낮출 수 있고요. 민석이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있는 화면을 보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형, 지금 장기 투자로 주식은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 정년 퇴직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준호가 바로 반박했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럼 네 생각은 뭐니? 궁금해서 물었죠. 준호는 자신감 있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가 알아본 부동산이에요. 지금 매입하면 3년 후 재개발 확정이라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그동안 월세도 받을 수 있어요.
민석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사기 아냐?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나? 어머니 돈 날리게 생겼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아들 사이에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 다 어머니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네. 어머니, 그냥 안전하게 정기예금 넣으세요. 미연이가 끼어들었죠. 민석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뭘 알아? 정기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 그리고 어머니 노후를 위해 고민하는 건데 간섭하지 마. 오빠, 정말 어머니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 실적 채우려고? 미연이의 질문에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형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돈으로 네 투자 실패한 거 메우려는 거지? 뭐? 내가 왜? 네가 빚이 많다며? 월세는 개뿔. 어머니 돈으로 네 빚 갚으려는 거 아냐? 그만들 해라. 이게 무슨 난리야? 소리를 질렀죠. 세 자식이 모두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놀란 듯했어요. 내 돈으로 왜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냐? 부끄럽지도 않아? 싸움이 있은 지 사흘 후 민석이가 단독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의 민석이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제가 준호랑 너무 심하게 다퉜네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민석이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무슨 일로 왔니? 차를 내오며 물었더니 민석이가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돌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다른 형제들 모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민석이의 진지한 표정에 저도 자세를 바로 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렸죠. 제 사업체가 지금 확장할 시기거든요. 어머니 퇴직금을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20% 수익 보장해 드릴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이는 제 표정을 살피며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물론 계약서도 작성할 거고 담보도 설정해 드릴게요. 다른 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하고 무엇보다 아들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민석이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돕고 싶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런데 갑자기 투자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니? 제 질문에 민석이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돈도 잘 굴리시고 제 사업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민석이는 돌아갔어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 다음 날 민석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제가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가 투자 제안을 했다고요? 수진이가 말을 멈추고 주저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수진아, 뭔가 알고 있니? 솔직히 말해주렴. 제 다그침에 수진이가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석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어머니 돈으로 회사 위기 해결하자. 최대한 빨리 설득해.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석이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죄송해요. 민석이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다음 날, 작은 아들 준호와 그의 아내 지연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언제 왔냐는 듯 자연스럽게 거실에 들어와 앉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지연이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 가져왔어요.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준호는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전화도 없이. 의아한 마음에 물었더니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요. 준호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에 놀랐지만 일단 차를 대접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찜찜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집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지금이 부동산 시장도 좋을 때니까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지연이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지연이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에 제가 하루만 머물러도 불편해하던 지연이었기 때문이죠. 고맙지만 난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이 집에 추억도 많고. 완곡하게 거절했더니 준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편하실 거예요. 생활비도 함께 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랜 친구 미경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영자야, 지난주에 마트에서 우연히 지연이를 봤어. 친구랑 통화하면서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면 집 팔아서 생활비 해결되고 연금으로 우리 생활비도 보태면 좋을 텐데 이러더라. 미경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준호도 민석이와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준호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던 표정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의 의도를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자 딸 미연이 연락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의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미연이는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고 눈빛이 어딘가 복잡해 보였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어때? 요즘도 회사 바쁘니?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며 미연이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연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급해져 미연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말해봐. 미연이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 고지서였습니다. 사실 10년 전 대학원 다닐 때 빌린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자가 쌓여서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미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지서를 보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갚지 않았던 거니? 제 질문에 미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작 말하지 그랬니? 얼마가 필요해? 미연이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금세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3천만 원이요.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일부만 도와주셔도. 안쓰러운 마음에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카페를 나서는 순간 미연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고 실수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약 확정되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7박 8일 패키지. 화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미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연아, 그거 뭐니? 단호하게 물었더니 미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사실 대출은 이미 다 갚았어요. 남편이랑 스페인 여행 가고 싶어서.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오빠들은 사업한다, 투자한다 하면서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저는 미연이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지. 학자금 대출이라니.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미연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마저도 다른 자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미연이와의 만남 이후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오한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에 갔죠. 폐렴 초기 증상이네요.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맥이 풀렸어요. 병실에 누워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했어. 병문안 올 수 있니? 민석이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끝나면 바로 갈게요. 준호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야근이라 내일 꼭 가볼게요. 미연이에게도 연락했죠. 지난번 일로 어색했지만 병원에 혼자 있는 것이 불안했어요. 엄마, 애들이 아파서요. 봐줄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세 자식 모두 핑계만 대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병실 창가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약 먹을 시간인데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옆 병실 할머니에게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온 자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갈아온 과일 주스예요. 딸로 보이는 여성이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더욱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서가 오늘 올 수 있니? 기력이 많이 없어서. 다시 한번 민석이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지금 정말 중요한 미팅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일 꼭 갈게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결국 5일 동안의 입원 기간 내내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퇴원하는 날에야 나타났지만 병원비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였죠. 어머니, 얼마 나왔어요? 보험 적용됐죠? 병원 로비에서 만난 준호가 물었어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 아프세요? 준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야, 내가 정말 궁금한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병원비 얼마나 썼느냐는 거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않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현관문을 열면서 자식들의 무관심이 이제는 그저 예상된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원 후 의사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종합검진센터에 혼자 가는 길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검사를 받고 진료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죠. 김영자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폐렴은 완전히 회복 중이고 다른 수치도 양호하네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문득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심장에는 문제가 없나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심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잠시 망설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요.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주의사항만 알려주고 진료를 마쳤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민서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대.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요? 어떤 문제인데요? 심각한가요? 오랜만에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말 걱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봐야 한대. 거짓말을 이어가는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저녁에는 준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했고 미연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세 자식 모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원 한 번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다 모인 거예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걱정됐어요. 민석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연이도 평소와 달리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준호는 자료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좋은 심장 전문병원을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효심에 잠시 감동했지만 이어진 말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은 작성해 두셨나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민석이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가 미연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연이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혹시 통장 관리 같은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병원비도 있고 하니까. 준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상황에선 집 같은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자식들의 진심이 보였어요. 심장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모두 모여든 이유, 갑자기 유언장을 언급하는 이유, 통장과 집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걱정 마. 심장은 괜찮아. 의사가 착각했대. 세 자식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는 모습이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짓 심장병 이야기 후에도 준호는 계속 요양원을 언급했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준호가 미리 약속해둔 요양원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이곳은 제가 직접 알아본 고급 요양시설이에요. 한번 둘러보고 마음에 드시면 미리 예약해 둘게요. 준호의 말에 반대할 생각이었지만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차에서 내려 요양원을 바라보니 화려한 외관의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시설도 좋고요. 로비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님 어머님이시죠? 시설 투어 예약해 두셨네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요양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로비와 식당은 정말 호텔처럼 멋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쪽이 실제 입주하시게 될 1인실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왔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방 크기는 제 집 작은 방의 절반도 안 되었죠. 다른 방도 있나요? 제 질문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면 저희 시설에서는 좋은 방이에요. 다른 곳은 2인실, 4인실도 많거든요. 좁은 복도를 지나 휴게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여기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 질문에 직원이 설명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건강 체크, 12시 점심 식사, 오후에는 듣고 있자니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제 미래처럼 느껴져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시설이 좋네요, 어머니.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얼마죠? 어머니 연금으로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정말로 아팠어요. 마치 짐처럼 저를 맡기려는 준호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차 안에서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요양원의 장점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까? 라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요양원 방문 후 마음이 혼란스러워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2시간 후 단골 다방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했죠. 영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퇴직금만 노리는 것 같아. 요즘 계속 연락해서 투자니 집이니 하면서 돈 이야기만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 봅니다. 나도 그랬어. 2년 전에 남편 보험금 받았을 때 갑자기 애들이 효자 효녀가 됐지. 결국 다 나눠줬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 정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준 친구의 후에 섞인 목소리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민석이는 회사비 때문에 내 돈이 필요한가 봐. 미연이도 마찬가지고. 말을 이어가는데 목이 메었어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것을 다 줘도 만족하지 않아. 내 충고 하나만 들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제 질문에 정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은 네가 쓰렴. 네 노후를 위해. 자식들에게 기대지 마. 내가 그렇게 했다가 후회했으니까. 정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눈이 갔어요. 노인 자서전 쓰기 강좌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인생 이모작, 나만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2시. 문득 이런 활동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문화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등록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동안 자식들에게 의존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강좌 첫날 자기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퇴직금 때문에 자식들과 갈등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해서 상처받았어요. 강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해 보세요. 수업이 끝난 후 영숙 씨가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 잃고 우울증이 심했어요. 자식들은 제가 짐이 된 것 같았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국내 여행, 이제는 해외까지 가요. 영숙 씨의 휴대폰 사진첩에는 세계 각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즐기세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영숙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 글을 써오세요.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강사의 숙제를 생각하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던 날들, 그들의 관심을 갈구하던 제 모습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어요. 영자 씨, 다음 주에 같이 점심 먹어요. 우리 동네 맛집이 있어요. 영숙 씨의 문자에 반가운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니 제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강좌를 다니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문득 큰아들 민석이에게 깜짝 방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고, 실제로 민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오후 2시경 민석이네 아파트를 찾아갔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현관문을 연 수진이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웃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생각나서. 민석이 있니? 수진이가 당황한 듯 거실을 흘끗 보더니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 돈 좀 빨리 설득해서 받아내야 해. 증축 공사 계약금이 급해. 방 안에서 민석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석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요즘 어머니가 자기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귓가에 핏줄이 서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사이 방에서 나온 민석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금 전화 통화를 제가 들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방금 왔다. 차 마시러 왔다. 평소처럼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대화를 이어가려는 민석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것 같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배우고 있어. 글쓰기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걸. 민석이의 말에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우 유학 보내면 좋을 텐데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수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네. 다음에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의 전화 내용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퇴직금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제 집까지 눈독들이는 자식들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자식들의 의도가 명확해진 이상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전화로 약속을 잡았죠.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듣기 좋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영자님이시죠? 앉으시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사무실은 깔끔했고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고 제 노후를 위해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제 말에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질문했습니다.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녀분들과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1시간가량 제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자산을 신탁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보다 신탁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고 생소한 용어들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 질문에 변호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하면 김영자님의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란 확신에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영자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녀분들에게는 언제 알리실 계획인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곧 알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떡갈비와 된장찌개, 갖은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분명하게 전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엄마, 갑자기 왜 다 모이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연이가 가장 먼저 도착해 물었어요. 곧이어 민석이와 준호도 차례로 도착했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으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이미 뭔가를 눈치챈 듯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내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렸어. 직설적으로 말하자 세 자식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고정됐어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저희와 상의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분하게 표정을 유지하며 제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퇴직금과 예금 대부분을 내가 전부 다 쓸 거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네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연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를 위한 것도 없나요? 그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답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생활을 위해 쓰일 거야. 남는 게 있다면 그때 너희에게 갈 거고.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미연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 결정은 이미 끝났어. 민석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엄마 아프실 때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거짓된 걱정과 위선적인 말들이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어요. 제 시선은 변함없이 평온했습니다. 너희 모두 내 재산에만 관심 있었잖아. 이제는 솔직해지자. 그 사건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변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영자 씨, 자식들 연락 왔어요? 자서전 강좌에서 만난 영숙 씨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한 달째 전화도 문자도 없어.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재산 얘기 꺼내니 애들이 발길을 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영숙 씨의 말처럼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새로운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손주들 용돈 챙기느라 내 생활비를 아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영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고 준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지난번에 화내서 죄송합니다. 준호의 사과가 의외였어요. 하지만 곧이어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일부만이라도 저희에게 주실 수 없을까요? 역시 돈 때문에 연락했던 거였어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안 돼. 결정은 이미 끝났어. 단호하게 말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프시거나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를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내 체념과 함께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연락했더라고. 거절하니까 앞으로 아예 연락하지 말래. 영숙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영자 씨,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예요.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같이 갈래요? 실버 여행 클럽에서 단체로 가는데 정말 좋대요. 영숙 씨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의 제안으로 실버 여행 클럽에 가입한 지 일주일 만에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렵고 낯설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10명의 회원들과 함께하니 든든했습니다. 호텔 방 창문을 열자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영자 씨, 좀 어때요? 제주도 바다가 서울 아파트 창문보다 낫죠? 영숙 씨가 방으로 들어오며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근데 이렇게 자식 없이 노는 게 괜찮은 걸까?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영숙 씨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식들도 우리 눈치 안 보잖아요. 첫날 저녁 단체로 해안가 식당에서 회를 먹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할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지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저는 남편 잃고 자식들이 재산 분할하자고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70대 후반의 최 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아들 사업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빚 갚으려던 거였죠. 박 씨 할아버지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다 쓰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자 영숙 씨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 똑같네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하고 있잖아요. 건배.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매여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영숙 씨와 함께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매장에서 블라우스를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니? 작은 아들 준호였어요. 그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옆에는 지연이 아닌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영숙 씨가 상황을 눈치채고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준호의 말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초라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매일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왔어. 니는 어떻게 지내니? 제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이 어머니 재산으로 사업 확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 빚이 있어서 어머니께 손 벌리려고 했고요. 준호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제 질문에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형도 저도요. 결국 형은 규모를 줄였고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연이와도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네 힘으로 극복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진짜 내 삶이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쉬운 길만 찾았던 것 같아요. 형도 그렇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그건 이미 결정했으니까. 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가끔 안부 전화만 드릴게요. 준호와 헤어진 후 영숙 씨가 궁금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막다른 길에 서야 진심이 보이는 법이죠. 어쩌면 아들이 진짜 반성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틀림없이 택배 기사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딸 미연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놀랐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미연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안내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차라도 마실래? 거실에 앉은 미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최근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식물들을 들여놓아 집 분위기가 화사해졌거든요. 엄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차를 내오며 미연이의 방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갑자기 찾아온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미연아, 갑자기 웬일이니?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난번 일이요. 정말 죄송해요. 미연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에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그리움도 밀려왔죠. 요즘 엄마가 유튜브에 올린 사진들 봤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미연이가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자서전 강좌 친구들이 권해서 시작한 계정인데 자식들이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처럼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연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딸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가는 듯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다음에는 남편이랑 같이 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현관에서 배웅하던 중 미연이가 문득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엄마, 나중에 유산은 저희한테도 조금. 그 말의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결국 딸도 재산 때문에 온 거였나 하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연아,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단호하게 말했더니 미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애써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지만 딸과의 관계는 다시 서먹해졌습니다.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평화롭게 시작한 일요일 아침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문을 열었더니 술에 취한 민석이가 휘청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어머니, 돈 더 줘요. 회사 다시 일으키려면 자금이 필요해. 민석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거칠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민서가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얘기하자. 취했구나. 거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민석이는 현관에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 지금 돈 얘기하는데 차는 무슨 차야? 민석이가 갑자기 현관 신발장을 발로 찼고 신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어요. 민서가 진정하고 얘기하자. 그렇게 행동하면 도와줄 수 없어. 제 말에 민석이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탁자 위 과일 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을 굴렀고 도자기 그릇은 깨져버렸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아끼기만 했잖아요. 민석이가 갑자기 고인이 된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얼마나 아끼고 절약했는지, 남편이 아프던 시절 병원비를 마련하려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석이는 모를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일하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죽으니까 자기 돈이라고 혼자 써요. 이기적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욕설까지 섞이기 시작했어요. 서재에 있던 액자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는 순간 옆집 박 할아버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석이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확 열었어요. 노인네는 참견하지 마세요.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창백해진 박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고 그가 뒤로 물러서며 핸드폰을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민석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날 경찰에 신고해요. 내가 누군데? 당신 아들이야. 민석이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가 경찰과 함께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제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의 배려가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됐어요. 이런 꼴을 보이게 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술에 빠져 한동안 행패를 부렸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온화한 인상 뒤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했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 질문에 박 할아버지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용납 못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단호함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너무 관대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숨과 함께 물었고 박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세요. 자식에게 휘둘리지 말고 영자 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우리가 가진 건 존엄성뿐이니까요. 3명의 자식을 낳고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서글펐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에게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홀로 걷는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과 경험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위한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만의 공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야 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